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의 강사 공석입니다. 자, 2012년 1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폴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폴더 옵션 대화 상자는요, 제어판에 가시면은, 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폴더 옵션이 있습니다. 자, 폴더 옵션에 가서 3개의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죠. 1번, 숨김 속성이 설정된 파일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보기 탭에 가시면요, 고급 설정에 숨김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표시를 할 거냐, 표시하지 않을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숨김 속성이란 것은 여러분들 뭐 파일이라든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파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숨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정된 파일들을 보게 할 거냐, 보지 못하게 할 거냐,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해서 실행할지 2번 클릭해서 실행할지 선택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보통은 2번 클릭을 해서 보통 실행을 합니다. 자, 폴더를 2번 클릭을 하면은 폴더가 열리게 되죠. 하지만은 한 번 클릭을 해서 실행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일반 탭에 가시면요, 마우스 클릭해서 한 번 클릭이냐 2번 클릭이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번 클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검색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자, 검색 탭이 있습니다. 검색 탭이 있기 때문에 검색과 관련된 설정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검색 대상이라든지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한 것은 모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검색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 폴더 옵션에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폴더의 아이콘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자, 탐색기를 실행을 하시고요. 자, 폴더, 이제 파일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죠. 자, 거기서 이제 보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큰 아이콘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이콘의 모양과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폴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설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바탕화면에서 컨트롤 ESC 키를 누를 경우에 수행되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 컨트롤 ESC 키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눌러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시작 메뉴, 자,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이 시작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실행창이 종료된다. 여러분들 아무 실행창이나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Alt 하고요, F4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누르시면은 현재 실행 중인 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Alt F4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에 작업 중인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난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자, 이것을 키보드의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Shift 하고요, F10번을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동일한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바로가기 메뉴는요, 선택한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일 파일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F10번을 누르면요, 조금 전 메뉴하고 다르죠. 자, 이 대상에 대한 관련된 메뉴들이 바로가기 메뉴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업 중인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게 하려면은 Shift F10번 누르시면 되고요. 4번 활성창에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난다. 자, 활성창의 바로가기 메뉴라는 것은, 자, 이 위쪽에, 이 창에서 위쪽 부분이 있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이게 활성창의 바로가기 메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또 키가 있습니다. Alt 하고요, 스페이스바를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눌러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시작 메뉴가 나타나는 이제 그 바로가기 키, 단축 키는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암기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 메뉴 C를 컨트롤 키에 이제 C 하고요. 그 다음에 ESC의 E를 합쳐서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앞 글자를 기억을 하게 되면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 구조에서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른쪽 이 사진이 CPU입니다. CPU. 여러분들 본체를 열어보시면은 가장 고가의 장치인 CPU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항 처리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서라고도 부릅니다. 자, CPU는요, 여러분들 이제 몸에서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이 CPU 내에는 크게 네 가지 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어 장치, 산술 논리 연산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 그리고 버스, 이렇게 네 개의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계산을 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제어 장치는요. 1 더하기 2를 하기 위한 1이라는 데이터, 2라는 데이터, 자, 더하라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꺼내서 해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더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내는 겁니다. 자, 1과 2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게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요. 말 그대로 연산하는 겁니다. 자, 더하라. 그럼 덧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는 가상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덧셈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수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뺄셈. 자, 그리고 누상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누상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ACC 줄여서 ACC 그렇게 부르는데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3이죠. 자, 이 3이란 결과를 CPU에다가 잠시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데 주기억장치, 자, 주기억장치에다가 이동을 해주게 되죠. 자, 그때까지 CPU 내에 잠시 기억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누상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 CPU 내에 기억장치들이 있어요.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잠시 기억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레지스터가 되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누상기 같은 경우에는 연산의 결과를 잠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여기서 레지스터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기억 장치들을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 속에서 일시적으로 값을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버스 같은 경우에는 CPU 내에 여러 장치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제어 장치, 뭐 연산 장치, 그리고 뭐 레지스터 이런 각종 장치들을 서로 연결하는 선이 있죠. 그것을 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장치들 간에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연결하는 공동의 전송선이다. 자, 이렇게 네 개의 이제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암기를 해서 문제 풀 수도 있지만은 이해를 하시면은 오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호기라든지 뭐 카운터라든지 뭐 해독기, 조금 전 뭐 해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제어 장치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명확하게 보수기라는 게 나오죠. 보수기. 자, 보수기는요, 뺄셈을 하기 위한 회로로서 연산장치 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어장치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때 사용하는 포맷 대화 상자에서 설정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포맷이란 것은 깨끗하게 지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포맷을 뭐 바로 실행할 수는 없고요. 자, 만일 D 드라이브가 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포맷 메뉴 있습니다. 자, 그때 보여지는 이 대화 상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은 볼륨 레이블, MS-DOS 시동 디스크 만들기, 빠른 포맷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레이블, 빠른 포맷, 그 다음 MS-DOS 시동 디스크 만들기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파티션 제거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파일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이 뭐 NTFS라는 게 있고요. 뭐 PET32 그리고 뭐 PE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런 파일 시스템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맷할 때. 자, 그리고 할당 단위. 자, 할당 단위의 크기. 자, 이거 파일을 저장하는데 할당할 수 있는 최소의 디스크 공간인데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 할당 단위라는 것이 포맷 대화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빠른 포맷. 자, 빠른 포맷을 체크하게 되면 말 그대로 포맷을 빨리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체크하지 않으면은 자, 디스크 분량 섹터를 이제 검출을 한다든지 기타 작업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른 포맷을 해서 이제 디스크에 이제 모든 파일을 삭제를 이제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포맷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포맷에서는. 그리고 자, MS-DOS 시동 디스크 만들기. 자, 포맷한 디스크에 시스템 파일을 복사하여 부팅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 자, 여러분들 윈도우즈 7이 부팅이 되지 않는 경우 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은 없지만은. 자, 그럴 때는 부팅에 필요한 부팅 시스템, 부팅 파일들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팅에 필요한 이런 시스템 파일들을 복사를 해두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부팅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볼륨 레이블. 자, 볼륨 레이블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많이 입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륨 레이블을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D 드라이브가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D 드라이브 이름 자체가. 그래서 파티션의 이름. 자, 파티션은 이제 물리적인 하드 디스크를 나누어서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때 이 파티션의 이름, 뭐 보통 C, D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D는 조금 다르게 이름을 주고 싶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이름 주고 싶다. 그때는 볼륨 레이블에다가 여기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의 주소 체계 중 IPv4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IPv4죠. 자,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주소, IP 주소를 보시면은 뭐 211.48.178.17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각 자리는 자,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비트. 자, 숫자 그 8비트로 해서 4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 8이 32, 총 32개의 비트로 해서 IP를 구분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각 자리를 점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자, 4자리로 구분되면 10진 숫자로 표시한다. 맞죠? 자, 이게 각각은 이제 이진수입니다. 이진수지만은 이것을 10진수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10진수를 좀 더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는 다르죠. 컴퓨터는 이진수가 좀 더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쉽습니다. 자, 일단 표현은 이제 10진수로 표현이 되고요. 자, 전체는 32비트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각 자리는 0부터 256까지 숫자를 사용한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8개의 비트다. 8개의 비트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비트 한 개면은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쵸? 한 개 비트가 있으면 2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개의 비트 있으면 몇 개의 정보 표현할 수 있습니까? 00, 01, 10, 11. 4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식을 이끌어내면요. 2의 1승, 그리고 2의 2승이 되는 겁니다. 이진수가 되기 때문에 2의 1승, 2의 2승이 되는 거예요. 2의 1승은 2가 되고 2의 2승은 4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보의 개수를 계산할 때는 2의 n승을 하시면 됩니다. 자, n은 이제 비트 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개 비트니까 2의 8승이 되겠죠. 자, 2의 8승은 25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6이 맞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 256가지라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256이라는 숫자를 표현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통 우리는 0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0부터 출발을 했을 때는 255 그러니까 0을 포함하게 되면 256가지의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255라고 해야 되는데 256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크기가 작은 순서부터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비트라는 단위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 자, 컴퓨터에서
정보를, 그러니까 자료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가 비트입니다. 이제 1비트라는 크기는요. 자, 1비트라는 크기는요.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자, 우리는 10진수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2진수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2진수는 1과 0을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할 수 있는 값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0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한 개의 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0 아니면 1이죠. 자, 그럼 두 개의 공간이 있어요. 자, 두 개의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00을 넣을 수도 있고 01을 넣을 수도 있고 10, 11, 그죠? 1과 0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4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비트가 3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가 3개일 때는 2의 3승계가 되면서 8개가 되는 거예요. 자, 1비트도 마찬가지죠. 2의 1승, 2비트는 2의 2승, 3비트는 2의 3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비트라는 것이 정보를 표현하는, 자료를 표현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니블이라는 단위 있습니다. 니블, 생소하죠. 잘 쓰지 않는데 비트가 4개 모였을 때 니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이트. 바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트는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A, B, 자, 이런 알파벳 있죠. 자, A라는 값을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하려면요, 하나의 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바이트는요, 비트가 8개 모이게 되면 하나의 바이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아셔도 문제 풀이는 되겠네요. 자, 비트, 니블, 바이트. 됐죠? 자, 그 다음 워드인데요. 자, 워드는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컴퓨터 내부의 가장 중요한 장치가 CPU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라고 부르죠. 자, CPU는요,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리. 자, 1 더하기 2 하게 되면은 더해라. 자,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이 CPU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CPU가 자, 주기억 장치는 이제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역할을 하고요. 1 더하기 2를 하라고 하면은 자, 주기억 장치에 1이 저장되어 있고 2가 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CPU가 1 더하기 2를 하려면요. 이렇게 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1도 가져오고 2도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자, 이때 1과 2, 그러니까 한 번에 접근해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있죠. 이것을 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양. 자, 이 양은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64비트 컴퓨터라면은 한 번에 가져오는 양이 64비트만큼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32비트 컴퓨터라면은 32비트의 크기만큼 한 번에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 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적인 성능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번에 가져오는 양이 많으면은 그만큼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워드라는 단위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디스크 정리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디스크 정리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으로 일단 가보십시오.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 있죠. 자, 시스템 도구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디스크 정리가 있네요. 자, 디스크 정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서, 그 드라이브를 디스크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자, 휴지통, 그리고 임시 파일들. 자,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정리에서는 중요한 것이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파일들을 삭제하는 기능. 그래서 어떤 공간, 디스크의 공간 개념의 프로그램이 디스크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 이것저것 설치를 하다 보면은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족해서 더 이상의 프로그램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디스크 정리를 해서 이런 불필요한 파일들,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이런 임시 파일들, 이런 파일들이 막 생겨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여유 공간이 또 확보가 되고요. 휴지통 있는 파일들도 지워주면 공간 확보되겠죠. 자, 그런데 나머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폰트 파일은 아닙니다.
폰트 파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우면 안 되겠죠. 폰트 파일은 여러분들이 글자의 모양을 바꿀 때 필요한 그런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스크 정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지 않으나 연속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악성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 자체는 어떻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제 자신을 복제를 한다는 얘기죠. 복제를 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내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그런 형식의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웜이 되겠습니다. 자, 웜이란 것은 이제 벌레. 해석을 하자라면 벌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벌레들은 자신을 이제 번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를 하는 그런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해킹이란 것은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자체를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푸핑은 이제 위장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자, 스파이웨이는 스파이, 그러니까 잠입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소프트웨어를 스파이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복제를 하고 부하를 높인다. 이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뭐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에 나오는 좀 수준 높은 내용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답만 찰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터럽트라는 것은요,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작업을 하는 중에 갑자기 정전이 발생을 했어요. 자, 정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자, 어떤 대비를 하냐면은 일단 정상적으로 쭉 처리를 해요. 명령어 1, 명령어 2, 명령어 3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 4, 명령어 5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자, 명령어 3까지 처리하는 중에 만일 정전이 발생을 했다. 자,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명령어 3까지는 끝내버립니다. 끝내요. 끝내고, 자,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현재 상태를 저장해요. 왜 저장하는 겁니까? 자, 다음부터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수행한 거 다음부터 해서 수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터럽터, 그러니까 정전이라는 인터럽터가 발생을 했을 때, 현재까지의 작업은 수행을 하고, 일단 상태를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자, 이 정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다음부터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인터럽터 처리 순서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인터럽트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그것을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의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그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자, 수행 순서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인터럽터 요청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인터럽터 요청 신호. 정전이 되었던 프로그램 내부적인 오류에서 인터럽터가 발생을 했던 각각의 여러 가지 인터럽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인터럽터에서 요청 신호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CPU가 이제 느끼는 거죠. 인터럽터가 발생을 했다라고 CPU가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CPU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일단 완료를 해요. 완료를 하고 상태를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인터럽터를 판별해요. 자, 어디서 요청한 인터럽터냐? 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자, 인터럽터에도 종류에 따라서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단을 하고요.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에서 인터럽터 처리합니다. 자,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라는 것은 자, 1번 인터럽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 자, 2번 인터럽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 3번 인터럽터는 이렇게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미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 루틴에 의해서 인터럽터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보존한 프로그램 상태를 복구하는 거죠. 상태를 기억해 두었잖아요. 그죠? 복구하고, 그 다음부터 해서 계속 처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터럽터가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정전 말씀을 드렸죠. 정전.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전이죠. 워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정전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내용이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전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도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겠죠. 동시에 발생을 했을 때는 CPU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정전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전들은 컴퓨터에 봤을 때, 컴퓨터 입장에 봤을 때는 외부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스템 외부의 요인이죠. 외부 요인. 자,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인터럽터. 자, 그것을 외부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내부 인터럽트는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컴퓨터 내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에 의한 인터럽트를 내부 인터럽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말로 트랩합니다. 트랩.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트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 코딩을 뭐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프로그램 코딩을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경우, 0으로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 나누는 경우, 그리고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하는 경우, 그리고 무한루프라는 것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종료되지 않는 거예요. 종료되지 않는 거. 그것을 무한루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내부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처리 중 명령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자, 내부 인터럽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비슷하죠? 비슷해요. 보통 우리가 인터럽트의 종류를 나눌 때요, 외부하고 내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은 나누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까지 해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보통 내부 인터럽트에 포함이 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포함이 돼요. 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의 처리 도중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내가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발생시키는 경우, 그것을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처리하던 일을 잠시 보류하고 신호를 파악하여 정해진 인터럽터 루틴이 수행된다. 맞죠?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서를. 그죠? 자, 인터럽터 종류에는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인터럽터가 있다. 맞고요. 내부 인터럽터는 이제 트랩이라고 한다. 맞죠? 외부 인터럽터는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이거 아니죠.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 사용할 때는 뭡니까? 이건 내부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있는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판에 가면은 마우스 있습니다. 자, 마우스 누르시면 오른쪽과 같이 단추 탭, 포인터, 포인터 옵션, 휠, 하드웨어 이런 탭들이 보여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에 마우스 단추를 설정한다. 자,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제 왼손잡이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단추 탭에 있어요. 단추 탭에 보시면은, 단추 구성에서 오른쪽 단추와 왼쪽 단추 기능을 바꾸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두 번 클릭 속도를 설정한다. 자, 두 번 클릭 속도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터 표시 유형에 관한 설정. 포인터 이제 표시는요, 표시 유형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옵션. 자, 포인터 옵션에 가면은 포인터의 이제 속도라든지 포인터를 움직였을 때 속도 있죠. 표시하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맞는 설명인데 3번이 틀렸어요. 자, 3번에 보시면은 마우스 키의 사용 설정. 자, 마우스 키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있죠. 자, 숫자 키패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에 마우스가 없을 경우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것을 설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여기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정을 한다라면은 그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그 방향대로 마우스의 포인터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우스 속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업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판에 가시면은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리스트가 쭉 뜹니다. 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어야겠죠. 그 제거하는 것이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선택을 하고 제거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요,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7 이용하다 보면은 업데이트 되죠.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에 이제 리스트를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 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이제 기능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설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면은 시스템 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 및 기능하고 시스템 복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이 반송되었을 경우에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일을 여러분들 뭐 보냈을 때 반송되는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수신자 메일 주소의 형식이 틀린 경우 뭐 반송될 거고요. 해당 메일 서버가 문제가 있을 경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자, 이렇게 메일을 발송을 하잖아요. 자, B 컴퓨터에 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메일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죠. 중간에 이 메일을 처리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 서버가 있어요. 자, 이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 보낸다는 개념 자체가 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저장된 것을 B 컴퓨터에서 열게 되면은 그때 메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메일 서버가 이 서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반송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4번. 해당 사용자의 메일 보관함이 가득 차 있는 경우. 그냥 B 컴퓨터에 이제 B 그 계정에 대한 그 메일 보관함이 있겠죠. 가득 찼을 때는 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은 수신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 B 컴퓨터가 만약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났을 때는 뭐 다른 컴퓨터에서 메일 보면 됩니다. 그죠? 꼭 이 컴퓨터로 본다는 것은 아니죠.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메일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신자 컴퓨터의 고장 유무하고는 반송되는 거 원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인터넷 옵션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터넷 옵션은 보통 우리가 자, 인터넷 창에서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탭들은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설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1번 홈페이지로 사용할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뭐 네이버 사이트를 뭐 홈페이지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기사 포스트 사이트를 또 홈페이지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을 웹 컨텐츠 영역별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 보안 설정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보안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팝업을 허용할 웹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자, 팝업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팝업에 대한 그 설정은요, 개인정보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체크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4번 공유할 인터넷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공유에 대한 이런 기능들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개인 설정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판에 가시면은 개인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개인 설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일단 개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가 한 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를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이용을 하시고 어머니도 이용하시고 뭐 동생도 이용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서 계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계정, B라는 계정, C라는 계정.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들이 좀 더 다른 환경에서, 그러니까 바탕화면의 어떤 모양을 바꾼다든지, 배경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림을 바꾼다든지, 자, 그런 설정을 각각 하게 되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것들을 개인 설정 창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개념을 그렇게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바탕 화면 아이콘을 변경한다든지, 마우스 포인터 변경, 계정의 사진, 그러니까 A라는 계정, B라는 계정, C라는 계정이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계정을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탕 화면의 배경, 창의 색깔, 뭐 소리, 화면 보기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바탕 화면에 배경 그림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시작 메뉴에 표시된 사용자 계정 사진을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작업 표시줄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4번 화면 보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작업 표시줄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은요. 작업 표시줄에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작업 표시줄에서 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속성. 자, 속성에 들어가면은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작업 표시줄이 잠금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잠금을 해제를 하십시오. 자, 해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해서 이 경계선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작업 표시줄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죠. 다음 중 정지 영상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지 영상이 뭘까요? 이거 그림 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 파일. 영상이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림, 사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조금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자, 이미지 데이터는요, 크게 그 이미지 데이터의 형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트맵이 있고 벡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비트맵이 있고 벡터가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비트맵은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계단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벡터는요, 확대를 해도 모양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여러분들 사진 있잖아요. 그죠? 사진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희밋하게 보여지게 되죠. 그것은 비트맵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비트맵은요, 시험에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비트맵은요, 작은 점. 자, 이게 점이에요, 점. 점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점, 픽셀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화소라고 얘기합니다. 몇만 화소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선명하느냐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점으로서 그림을 이루는 이미지 파일 형식이에요. 그래서 작은 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해상도의 사진이 될 거고요. 용량이 또 커질 수밖에 없어요. GIF라든지 JPG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미지 파일들이 있죠. 그 파일들은 다 비트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PNG라든지 TIFF, BMP 뭐 이런 여러 가지 확장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BMP 확장자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에서 폰트 있죠. 폰트라든지 그런 뭐 이미지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벡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도형, 이와 같은 도형들을 만들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벡터 방식은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라든지 곡선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곡선으로 연결하라.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직선으로 연결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에 대한 정보들 하고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냐 곡선이냐 그 정도만 정보만 담으면은 도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맵에 비해서는 저용량입니다. 자, 그런데 복잡한 그림을 만들 때는 벡터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도형 그릴 때 벡터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이 된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일 형식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WMF. 자, 비트맵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시험에서 비트맵이 아닌 것은, 확정자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V하고 W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파벳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JPG, JPE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뭐 이미지 파일도 되고, 뭐 그 동영상 파일도 됩니다. 자, 이거 이 파일은 사진과 같은 정지 영상 표준 압축 기술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많이 이용을 하죠. PNG는요, GIF와 JPG의 효과적인 기능들을 조합해서 만든 그래픽 파일 포맷이다. 그렇구나 라고 정도 아시면 됩니다. 3번 BMP 파일 형식은 비트맵 방식으로 압축을 하지 않는다.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비트맵 방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BMP는 비트맵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BMP 파일 형식은 비트맵 방식으로, 자, 비트맵 방식으로 여기까지 비트맵이 맞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압축을 하지 않는다라는 설명.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비트맵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압축하지 않습니다. 자, BMP는요, 고용량의 파일입니다. 용량이 커요. 그래서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압축을 하지 않는 대신 선명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BMP 방식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BMP는 비트맵 방식이 맞고요. 그리고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4번. GIF 파일 형식은 이미지 표현 방식으로 벡터 방식의 손실 압축 방식을 이용한다. 자, GIF는 좀 전 말씀드렸지만 비트맵이 맞습니다. 자, 비트맵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비트맵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이 일단 틀렸죠. 그리고 무손실 압축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실 압축이란 것은 뭐예요? 압축을 하는데 용량을 줄이는데 이미지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아니고요. 무손실 압축 방식을 이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이 좀 적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USB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USB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USB 메모리가 있죠. 뭐 USB 메모리도 있고, 뭐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도 USB 그 연결선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장치가 되는데요. 자, 일단 USB 이제 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USB 뭐 장치, USB 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USB 포트란 것은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의 앞자를 따왔는 겁니다. 앞자를 따왔고요. 해석을 하게 되면은 범용 직렬 버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버스란 것은 선이 되는 거고요. 범용이란 것을 많이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규격이 되는 거예요. 규격이 되는데 직렬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직렬이 뭐냐 하면요. 자, 컴퓨터하고 만일 컴퓨터다.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건데 일단 이렇게 장치들을 서로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선을 연결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할 때요. 직렬로 통신하는 방법이 있고 병렬로 통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직렬로 통신한다는 얘기는요. 자, 비트. 자, 어차피 데이터나 정보는 자, 0과 1로 되어 있잖아요. 0과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0과 1이라는 이 값들을 이렇게 선 하나로 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병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일 8비트다. 자, 8비트의 병렬 방식이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하나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8개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8개의 비트를 한 번에 쫙 보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병렬이 좋을 것 같고 직렬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죠.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병렬로 하게 되면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듭니다. 회선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데이터는 좀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직렬은 일단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그 대신 비트 한 개씩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 직렬하고 병렬의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USB 포트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뭐 모니터를 보통 많이 쓰죠. 뭐 프린터를 연결할 때도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를 연결할 때도 보통 USB 포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자, 이런 병렬 포트 그리고 직렬 포트
PS2 포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외부 장치들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USB 포트를 통해서 다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능상으로 또 두 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핫 플러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핫 플러킹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 기기를 이제 빼거나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이런 방식들은요, 컴퓨터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연결해도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USB 포트는 인식을 할 수 있죠. 자, 플러그 앤 플레이란 것은 자,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그냥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그 장치를 인식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통은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면은 각각의 장치에 대한 드라이브들을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일일이 드라이브를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주변 장치를 최대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뭐 무한대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카메라, 기타 등등.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맞죠? 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게 핫 플러킹이 되는 거고요. 자, 기존의 직렬, 병렬, PS2 포트 등을 하나의 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범용 직렬 버스다. 맞습니다. 자, 한 번에 8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이건 뭐죠? 자, 이것은 병렬이 되는 거예요. 병렬. USB 포트는 이제 직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메모장에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과 날짜를 자동으로 추가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시간하고, 자, 현재 시스템의 시간하고 날짜를 추가하는 방법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뉴들이 상단에 있는데요. 자, 메뉴 상단 중에서 편집에 가시면 돼요. 편집 가시면은 자, 시간 날짜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키보드에서 F5번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간하고 날짜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F5번 키를 누른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메모장은 서식이 필요 없는 간단한 문서를 만들 때,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자, txt로 이제 확장자를 가지는 텍스트 파일 형식의 문서만 열거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림이라든지 차트를 삽입하는 이런 좀 그런 기능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서를 만들 때 메모장을 사용을 하죠.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하여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번.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정상적으로 100% 기능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일부 기능. 자, 그리고 기간도 뭐 30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데모 버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모 버전을 사용을 해보고 만족을 한다라면은 정식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를 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베타하고 알파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뭐 하나 만든다, 게임을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온라인 게임을 하나 만들어요. 자, 온라인 게임을 하나 만들면은, 자, 이 게임이 어떤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를 하는 것은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파 버전이라고 합니다. 알파 버전. 됐죠. 자, 그 다음 알파 버전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더라. 자, 그런데 일반인한테 또 공개를 해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컴퓨터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또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서 테스트를 받는 것을 베타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베타 테스트 하기 전 회사 내에서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파 버전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3번. 이미 제작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 윈도우즈 7 운영체제가 최초에 한번 설치가 되면은 그 다음
뭐 수정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패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이제 패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4번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이거 설명드렸던 거죠. 이게 베타 버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메인 네임이 뭐죠? 도메인 네임은 www.기사퍼스트.com 이와 같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이런 형태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사실 IP 주소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IP 주소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이제 주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주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도 IP 주소라는 것이 있어야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IP 주소는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암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 형태로 만든 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된 IP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열로 만든 주소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기관은 KR릭이다. 맞습니다. 도메인 네임이란 것은 한정적입니다.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임의로 절대로 개인이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는 얘기고요. 3번,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A라는 도메인 네임이 있으면은 저기 미국에서도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되겠죠. 자, 4번, 도메인 네임을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보기 2번하고 서로 상반된 내용이죠. 임의로 설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자 그리고 그리고 사진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을 다 합친 것을 멀티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영상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네 가지 특성 잘 출제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디지털화, 당연한 얘기죠. 자, 멀티미디어를 어떤 것을 이용을 합니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멀티미디어를 만들기도 하고 이용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컴퓨터는 어떤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디지털화가 맞습니다. 자,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된다. 자, 양방향성. 자,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 자, 라디오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방식은 양방향성이 맞습니까? 이건 단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송국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보내는 거죠. 자, 이것을 단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OD 서비스, VOD, 주문형 비디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방송을, TV 프로를 많이 놓쳐서, 그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검색을 해서, 내려받기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검색을 한다. 검색을 해서 결과를 내려받는다. 이게 상호작용, 그리고 양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의 통합성,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애니메이션. 자,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비성형성.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된다. 자, 멀티미디어는요, 크게 성형이 있고요, 비성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성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라고 했을 때는 비성형성이 맞아요. 자, 그럼 성형이 뭐고 비성형이 뭐냐면은 극장에서 영화 보는 방식이 있죠. 자, 극장에서 영화 보는 방식이 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면을 놓쳤다고 해서 되돌려서 볼 수 있습니까? 극장에서 안 되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PC로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곰 플레이어로 재생을 해서 탐색을 제어해서 되돌려서 볼 수 있죠. 얼마든지. 그게 비성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비성형성이 맞아요. 자, 그래서 양방향성 맞고 통합성 맞고 비성형성 맞는데 저용량성은 없죠.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용량성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